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4회 제주미래가치 전략포럼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유망식품 분야 통제 대응 방향을 주제로 오늘 두 분의 유명하신 연자분의 발제가 있었고요. 이 발제를 기반으로 패널 토론을 1시간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패널 토론의 자장을 맡은 제주대학교 학계 이상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제주대학교 이봉규 교수님께서 오늘 주제인 이 메디컬 푸드와 관련된 두 분의 발제에 대한 자료 발표 내용과 그리고 좀 더 생각하시는 그런 의견들에 대한 부분 모두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작 이봉 교수입니다. 조금 제가 사실은 그 식품 분야를 전혀 모릅니다. 제가 컴퓨터를 하는 사람이라서 말이 좀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제가 의견을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의견을 낸다는 자체가 조금 제가 부담이 되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다소 아마추어적이지만 그냥 제가 느끼는 소회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점 이런 점을 한번 비전문가로서 바라봤을 때 내용 같은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와서 제가 메디컬 푸드라는 걸 봤는데 상당히 좋은 장르가 될 것 같고, 제주 산업과 연계됐을 때 제주가 가지는 강점들이 있잖아요. 자원이나 리소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면 상당히 제주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크게 이발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는 지금까지 보면은 일단 스타트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를 관점을 봤을 때는 저 역시 이제 오래 몸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지역의 전반적인 어떤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에 대한 어떤 규모라든지 생산에 대한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한정적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이 기업, 제주 자체에서 이렇게 실질적인 생산이 이루어져서 실제 제품화돼서 나갈 수 있는 그걸 충분히 감안하는 어떤 프로세스와 좀 이루어지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일례로 제가 이제 많은 여기서 오래 시켜보다 보면은 이 옛날에 2000년 초인가 건강기능식품 만든다고 굉장히 많이 지역 내에서 했었어요. 근데 이게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약의 중에서 나온 그런 어떤 허가 조건이라든지 기능성을 찾는다든지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제품화로 온전하게 아마 이어진 게 거의 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메디컬 푸드는 그런 것까지는 진입 장벽이 높지가 않은 것 같지만 또 반대로 여기 분명히 그런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 전문가 그룹께서 좀 면밀하게 기업을 리딩한다는 말이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그런데 직접적인 가이드를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어떤 실제로 어떤 펀더멘탈이 필요합니다. 그런 게 꼭 표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펀더멘탈을 만들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사실 제출을 받을 때 제주도가 조금 이 R&D를 봤을 때 실제로 이 펀더멘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실제로 여기에서 우리가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서비스 형태로지만 어떤 검사를 해주고 그다음 표준화를 시켜주고 또는 표준화에 관련된 어떤 디렉션을 해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굉장히 다양하게 물론 제주적인 요소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오거나이즈 잘해가지고 이게 실제 기업에 지원하면서 굴러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토픽이 있으니까 이 토픽, 예를 들어서 메디컬 푸드라는 것 자체를 만드는 전반적인 어떤 소재를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종 파이널 프로덕트가 나올 때까지 일련 과정 속에서 어떠한 것들이 기반으로 필요한지 우리가 전문가분들이 잘 리서치를 하시면 그걸 또 저희들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또 다시 기반을 갖추어서 서포트를 하고 그다음에 연구되어진 결과를 기업이 활용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정의가 조금 제가 지금 해야 되는지 그래서 모르겠지만
이 메디컬 푸드라는 것은 보다 좀 저희들 같이 이제 또는 그 어떤 그 다른 연구를 하는 분야라든지 종사하시는 분 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확한 그 데피니션을 좀 내려주셔서 좋은 게 지금 제 생각에는 저도 사실 그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어가지고 가끔 이제 이런 걸 이 몸에 이 고혈압에 좋은 식품이 뭐가 있나 그게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뭐 좀 제가 뭐 이게 딱딱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최근까지 일해 보면 제가 이제 즐겨 먹는 음식이 아구찜이 있는데 아구찜 그 식당에 가보면 아구의 효능이 돼가지고 혈압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생각해보면 아구를 그러면 약국에서 팔아야지 식당에서 파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 메디컬 푸드라는 게 일반인도 컨셉을 잡을 수 있도록 정의 내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전문가 그룹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실제로 그 기업의 생산이라든지 소비자들한테 직접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구 교수님. 교수님 말씀에 뭐 전반적인 그 모두 간에 요지는 어쨌든 이런 메디컬 푸드 산업을 육성하는데 제주도는 좋은 환경과 자원이 있는 반면에 이런 진입 장벽을 좀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기반적인 펀드멘탈한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지원이나 형태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재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전문가 그룹에 좀 좋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이게 잘 정착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옛말에도 이런 약식 동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약과 음식은 그 기원이 같다는 말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메디컬 푸드도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접근을 하면 많은 분들이 또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는 노바렉스의 정기철 소장님께서 모두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바렉스의 정재철입니다. 먼저 두 분 오늘 발제해 주신 내용을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미정 박사님께서 현재 메디컬 푸드의 국내외 현황에 대해서는 아주 일목요연하게 역시 전문가답게 굉장히 이해가 쉽게끔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거는 이제 그 메디컬 푸드 분야에서 모든 분들, 그러니까 뭐 기관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학교 전문가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느끼는 공통적인 것들이 이제 아직까지 좀 애매모호하다. 외국에 비해서 많이 좀 레귤러터리가 좀 약하게 돼 있어서 이제 어떻게 그것을 정립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라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큰 카테고리 내에서는 아마도 이 레귤러터리가 주로 이제 시작처나 또는 유관 부처에서 하게 될 텐데 거기서 과연 노티피케이션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레지스트레이션 쪽으로 갈 거냐 신고로 갈 거냐 아니면 허가로 갈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요. 아마 거기에 따라서 많은 그 제조라든지 R&D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해주신 죄송합니다. 김영석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거는 어떻게 메디컬 푸드와 제주도와의 그 공통분모를 갖는 과정에서 연구의 증거를 말씀을 해주신 특히 이제 사르코페니아 쪽인데 지금 가장 핫한 부분이 사르코페니아죠 국내적으로. 근데 이제 저희 기업 쪽에서 느끼는 거는 지금 현재 저는 건강기능식품을 주로 이제 R&D하고 제조를 하는데 그쪽 분야에서 시작처에서는 지금 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뭐 여기는 이미 개별행정형이라는 R&D 베이스의 그런 원료 중심의 인허가가 이제 제도화돼가지고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의약품하고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식품으로서는 사실 자리를 많이 못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디컬 파트에서는 아마 근육 건강 못지않게 고혈압, 당뇨, 나아가서는 신장까지 이렇게 이제
정립이 잘 될 걸로, 잘 매칭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건강 기능식품 분야에서는 이 근육 건강은 작년에 시약처에서 이 모든 프로토콜이 다 정비가 돼가지고 이제 기능성화 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이 근육 건강뿐만 아니라 신장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여기에는 아주 매력적인 메디컬 푸드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건강기능식품과 그 메디컬 푸드와 또 제주도 산업의 어떤 공통 분모를 찾기 위해서는 포커스를 좀 해야 되는데 소재 중심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 질환 타겟 중심으로 갈 거냐, 소재 중에서도 약용식물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해양 소재로 갈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아마도 지자체에서는 아마 충분한 베이직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재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정 소장님은 두 분의 그 연자본의 발표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돼서 말씀해 주셨고요. 네. 어쨌든 뭐 이 메디컬 푸드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최근에 이런 근육 건강과 관련 사이코페니아와 관련된 부분이 좀 메디컬 푸드의 니즈가 크다는 것, 특히 제주도와 연계 가능성에 있어서 좀 이런 소재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잘 연구를 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 패널이신 BK바이오의 이강교 상무님께서 좀 더 모두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과체류 음료를 제조하는 BK바이오라는 회사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 미래 자치 전략 포럼의 주제가 메디컬 푸드였는데, 방금 전에 이봉주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김현수 교수님도 제주도에 그 자생하는 그런 아주 좋은 자원을 이 메디컬 푸드와 접목시키는 게 너무너무 좋은 미래 전략이 될 것 같다, 제주도로서. 그런데 아까 김현수 교수님께서도 예를 드신 게 아로니아, 함초, 또 하나가 어쨌든 진짜 저는 제주도 내려와서 일한 지는 3년째입니다. 제주도에 굉장히 그 좋은 그 자산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만큼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식품으로서도 항상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내려와서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메밀이 제일 많이 생산되는 곳이 제주도라는 것을요. 단지 제주도에 그 이호속 시인이 없으셔서 제주도산 메밀이 그 공평 메밀로 둔갑해가지고 이렇게 전국을 휩쓸고 있는 그런 문제. 심지어 제주도에도 공평 막국수 전문점만 있지 제주 메밀로 만든 막국수집이 저기 한라산 아래 천마을이라는 메밀국수집밖에 못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이 제주도의 좋은 소재를 가지고 이 메디컬 푸드를, 저는 의학적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근육 감소에 어떤 것이 좋다 이런 것까지는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봉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네, 이강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어머님은 어쨌든 이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에 대한 풍부함과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셨고, 특히 좀 이제 미보고나 미활용된 자원을 좀 더 활성화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일례로 내 메밀에 대한 부분을 썼는데, 네, 맞습니다. 봉평 메밀 가서 사오면 원산지가 제주도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런 소재에 대한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나중에 패널 토의가 좀 마치고 어느 정도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생물종 다양연구소의 정현 소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소장님한테 좀 그런 의견들 한번 좀 저희가 여쭤보고 제주도에 있는 그 생물종 이 다양성에 대한 부분 좀 한번 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소비자연대 조동환 수석 부대표님이 모두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강소비자연대 조동환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토론에 응할 때 주제를 보고 상당히 좀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떤 의문을 가지고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했냐면 고령 친화식품과 그다음에 이 의료용 식품 두 가지를 놓고 이 토론을 하는 자리에 2시부터 4시까지라고 하는 그 시간적 제약이 과연 소화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거든요. 사실은 이 양자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제목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유망식품 분야를 발굴한다고 하는 목적을 가졌다면 이 의료용 식품은 유망산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환자들한테는 필수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절박감을 가지고 임하는 산업이 새로운 산업이 이제 그 메디컬 푸드 제도고요. 그다음에 고령 친화식품 산업은 지금 우리 사회 추세가 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둘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그 주제가 혼돈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아까 이봉 교수님께서 정의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정의는 용어에서 다 드러납니다. 어떤 이름을 쓰냐에 따라서 그 용어에서 웬만큼 정의가 드러나게 돼 있죠. 근데 이 고령 친화 식품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의 맛과 그 다음에 향, 색을 그대로 보존하는, 그러니까 원형질에 가까운 그런 것을 유지를 하면서도 고령자가 먹기에 편한 그런 식품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이 용어보다는 사실은 일종의 그 섭식 용의식품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용어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령 친화식품은 넓게 보면은 꼭 고령자만 먹는 건 아닙니다. 음식물을 충분히 즐길 수는 있지만 삼키기 곤란하거나 그 다음에 소화에 장애가 있거나 하는 분들 다 드실 수 있는 게 이 식품이기 때문에 굳이 고령자를 앞에 붙이지 않고 공용성을 주기 위해서는 식이용의 식품이라고 해도 저는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게 좀 어렵다고 한다면 그냥 먹기에 편한 음식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의료용 식품에 대해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뭐 임상적이거나 그런 영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들어갈 처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내드린 자료에서 세 번째 장이죠. 큰 쪽수로는 두 번째 장이죠. 메디컬 푸드의 그 입법 안과 그다음에 메디컬 푸드의 그 산업화 능력이 어느 쪽으로 경부가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제가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건강소비자연대가 전혜숙 국회의원님과 같이 그 포럼을 하면서 의료용 식품에 대한 입법 발의를 실질적으로 보촉하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환자한테 겨냥한 식품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부여가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꼭 이런 직명으로 한정된다고 한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취급 및 판매 관리자에 대해서는 전문 직명이 개입을 해야 한다.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입법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식약처의 용역과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인정이 됐는데요. 우리 사회의 수용 기반이 어떠냐 하는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됩니다. 수용 기반도 안 됐는데 법이 앞서갈 수는 없어요. 사실은 법은 거의 대부분 사회현상을 뒤쫓아가는 게 법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게 앞질러 가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수용이 기반이 조성이 되어 있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제조시설의 경우에도 대부분 이거는 해석보다 좀 상위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각종 법에 대한 그 열거가 나오면서 혼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이 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굳이 우리가 여기에 대한 그 법의 생태계를 나눠본다면 피라미드로 맨 위에는 의약품에 관련된 약사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의약품을 사용하는 또 의료법도 가볍게 있죠. 그 밑에가 의료용 식품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또 건강기능식품법이고, 그리고 그 밑에 가장 생태계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것이 식품위생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의약품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누어지는 우리는 그 이분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메디컬 푸드도 그 입법 과정에서 전문 의료용 식품과 일반 의료용 식품으로 이원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요 내용 제가 쭉 적어왔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의원 입법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입법 발의에 대한 그 프로세스를 잠깐 제가 도식으로 제가 끄집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인터넷을 찾아봐도 다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주도에서 가면 과연 가장 적합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제 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디컬 푸드를 어떤 소재 자원 발굴로만 국한하지 말고 이것을 소비의 단계까지 확장시키는 전략을 제주도에서 구사하시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왜냐? 이거 환자를 겨냥한 식품인데요. 대부분은 수술 후의 회복, 그 다음에 질병, 중증도 질병에 대한 재활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식품들이기 때문에 이걸 휴양용, 장기 요양용 이러한 그 식품으로 관리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제주도에서 이걸 수용하는 형태를 연구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조금 길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토론 열어서.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시면 감사드리고요. 조 대표님 전반적인 내용은 배포해 주신 자료를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료가 되게 잘 작성이 되어 있어서 되게 관심이 잘 읽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어쨌든 메디컬 푸드를 하는데 그 접근의 방식에 따라서 환자와 고령자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목적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환자는 좀 더 필수 산업, 필수 요건으로 가는 거지만 고령화 사회는 좀 더 여러 가지 장애를 기반으로 하는 것보다는 맛과 영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담보해가는 그런 방향을 좀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식용식품이라는 좀 용어적인 설명을 좀 같이 개표를 주셨고요. 그리고 입법화에 대한 부분들도 좀 유원화라든지 어떻게 방향에 바꾸는 데 대한 부분들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가 메디컬 푸드 산업을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 메디컬 푸드뿐만 아니고 자연 환경이라든지 요즘에는 제주도 특히 이제 치유의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과 좀 연계되어서 메디컬 푸드 산업을 좀 만들면 훨씬 더 제주도가 갖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을 좀 더 여기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으로 총 5분의 그 패널 참석자들에 대한 분들이 좀 더 이렇게 모두 발언지에서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다음은 오늘 실제 주제를 좀 발표해 주신 두 분의 그 발제자 연자분에게 제 개인적인 궁금한 부분도 있고 또 공통적인 요소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정도 제가 좀 질문 겸 의견 좀 여쭈고자 합니다. 먼저 이무정 박사님한테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어쨌든 이런 메디컬 푸드를 하는데 지금 좀 저는 이제 이런 튜브 피딩을 하는 주로 환자용에 대한 부분만 메디컬 푸드를 생각했었는데 이제 연구 영역 보충제 ONS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좀 시장이 커지고 필요성이 커진다는, 특히 이제 요즘에 요양병원이 워낙 이제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특히 이제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음식 조리나 이런 부분들이 취약한 부분들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경구 영역 보충제에 대한 이런 부분이 또 시장이 커지겠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메디컬 푸드를 허가적인 관점에서 소재를 쓸 때 이제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뭐 기준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식품약품 공정에 있는 뭐 그런 소재만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제주도처럼 좀 더 다양한 자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메디컬 푸드로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진입 장벽이나 허가적인 관점에서 제가 좀 고려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네. 소재적인 부분을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면서 저희 이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조금 잘못 들었는데 메디컬 푸드의 데피니션이 있는데 이제 그게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인데 식사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영양 섭취량을 모두 공급할 수 있으면 메디컬 푸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암 환자라든지 아니면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영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적인 식사를 통해서는 내가 필요한 영양 성분을 공급을 다 못하고 그 간극을 OMS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보충해준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질환들이 암 환자가 보통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경계 질환이 보통 대표적인데요. 기본적으로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라고 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미네랄과 비타민이 모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거기에서 내가 소재를 더 줌으로써 인해서 그 환자에게 좋은 효과를 이루어진다거나 더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소재 개발이 건강기능 식품보다도 아마도 어려울 것이라고, 왜냐하면 이거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이걸 먹어봤을 때 안전하다던가 뭐가 더 효과가 있는가를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의약품 정도까지의 까다로운 건 아니라고 생각했고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재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이거는 어쨌든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 공단상에 있는 그런 것들 다 쓸 수 있고, 그리고 특수 의료 용도 식품에만 쓸 수 있는 인그레디언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뭔가를 개발을 해서 넣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 식품 첨가물 인정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계는 없는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K바이오, 제가 예전에 이제 이 환자용 식품을 만드는 업체에서 근무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을 계속해서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고 벤처 기업들이 있는데, 이 메디컬 푸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것 제조입니다. 제조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0대, 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한두 가지의 그런 유용성 물질이 있는데 이건 정말 식사를 대체하기 때문에 거의 30가지가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재료 포뮬레이션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게 오차범위 내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없고, 그래서 글로벌 회사들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거를 제조는 OEM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뭐 많지 않아요. 어쨌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재 개발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게 어쨌든 시간과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인증 과정이라든지 어쨌든 유용성을 이제 입증해야 되는 데 비해서 제조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강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제조하는 기업이 많이 없다라는 것이 있으면, 만약에 아이디어란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제조에 대한 부분도 좀 특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님. 아무래도 이 허가 소재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특히 이제 소재뿐만 아니고 제조 공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 중요성도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저도 의약품 개발을 한다고 꽤 오랫동안 일을 하고 했었는데 의약품보다 더 힘든 게 식품이더라고요. 식품이 더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메디컬 푸드 자체는 의약품이면서 식품에 대한 그런 것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또 진입 장벽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다음 저희 김현수 교수님께 간단하게 의견을 내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사크페나직의 근육에 대한 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의약품으로 개발하시면서, 특히 이제 근육이라는 자체가 우리 의약품으로 계속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지역적인 좀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푸드를 통해서 좀 지속적으로 그를 보충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서플리먼트나 보조적인 요법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기존에 이제 메디컬 푸드가 당뇨라든가 뭐 신장질환처럼 이런 만성질환에 좀 더 있는 반면에 좀 이렇게 메디컬 푸드의 영역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물론 이런 근육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연구를 하시지만 교수님이 판단하시기에는 메디컬 푸드가 앞으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치료적 영역에서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확대될 수 있는지 또는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런 분야에 좀 더 메디컬 푸드도 진출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좀 진화형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은 저희가 지금 근육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계속 고민이 되고 있는 그런 사실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소재에서부터 근육 기능을 강화시키는 근감소를 얻게 하는 것들을 찾으면 그 힛이 나오면 그 활용도를 이제 신약으로 갈지 금기식으로 가야 되겠지 아니면 오늘 지금 말씀드린 메디컬 푸드로 가야 될지 이런 걸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활용할 수 있는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보면 암 환자들한테서 필요한 보조제를 보조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암 치료제들은 보면 뭐 단일 제제가 아니라 복합 제제가 있었고 복합 제제 플러스 보조제까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항암제가 갖고 있는 부작용을 줄이면서 암 환자한테 치료 효과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전략들을 쓰는데 아시는 것처럼 항암제가 암세포를 죽이는 기능도 갖고 있지만 근육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이 걸려서 이제 병원에 가서 항암치료를 받게 되면 굉장히 환자들이 이제 근육의 로스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게 단순히 환자들이 운동을 하지 못해서 근육이 빠지는 것도 있지만 항암제 자체가 그런 기능을 또 동시에 갖고 있어서 그 상승 효과를 내서 근육이 급속하게 빠지거든요. 그게 결국 캔서 카텍시아나 이런 쪽으로 가는데 요즘은 이 항암 치료제들이 워낙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은 이 환자가 그 치료를 버틸 수만 있으면 많은 암들이 극복이 되는 상황입니다.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이 근육이 로스가 진행이 되면 어떤 상황이 빠지냐면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를 못하는 1차적인 문제가 있고 또 근육이 로스가 되면 인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른 질환의 예후가 악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암 환자들이 암도 있지만 당뇨도 있고 대사질환도 있고 질병들이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암 환자가 당뇨병을 갖고 있다. 암 치료를 받게 되면 당뇨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근육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건강 효과가 있는데 그걸 계속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항암 환자들이야말로 정말 이 항암이 진단이 되고 나서 근육을 굉장히 유지시켜줘야 되는 니즈가 굉장히 큰데 그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기술들이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근육의 양을 증가시켜서.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서만 보면 1차적으로는 항암 환자들한테 보조제 플러스 그게 다시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법으로 메디컬 푸드가 개발되는 게 임상적인 측면에서 봐도 굉장히 비즈가 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 자체가 근육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근육을 유지시켜주는 확실한 성능만 확보가 되면 그쪽이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메디컬 푸드 자체가 근육 질환 자체뿐만 아니고 이런 암 환자들에 대한 2차적 동반적인 근육 감소라든지는 전반적인 근육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이런 메디컬 푸드가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실제로 당뇨도 당뇨보다는 당뇨의 2차 통증이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좀 암 환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 중에 이런 근육 감소라든지 좀 더
메디컬 푸드가 기여하시는 분이 많지 않다는 그런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간단하게 저희 오늘 패널로 참가하신 분들한테 뭐 한두 가지 정도만 의견을 좀 여쭙고자 하는데요. 노바렉스의 정기적 소장님과 BK바이오 이강규 사모님한테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이게 메디컬 푸드가 물론 소재에 대한 중요성도 있지만 아까 이민정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제조나 생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또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의약품 그레이드인 GMP 수준으로 가야 될 건지 아니면 식품 수준으로 충분히 컨트롤만 하면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노바렉스는 의약품 베이스의 생산을 제조를 하고 계시고 BK와는 식품 위주에서 제조를 하고 계시니까 특히 이제 제주도는 이 제조 산업이 2차 산업이 이렇게 충분히 발달되어 있는 기업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메디컬 푸드를 제주에서 이렇게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2차 산업에 대한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좀 이렇게 약간은 좀 다른 포인트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메디컬 푸드를 할 때 제조업이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어떤 기준으로 가는 게 좀 바람직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여쭙고자 합니다. 정수장님 먼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건강기능식품이나 여러 가지 식품 카테고리에서의 특수용도식품이 저희 나라에 현행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특수용도식품 중에서 단백질 제품을 일반 식품으로 이렇게 제조한 몇몇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보게 되면 저희가 제조 분야에서는 대체로 제가 메디컬 푸드를 생산하게 되면은 GMP 시스템에서는 해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반 식품 같은 경우는 일부 햇살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표준형, 맞춤형, 식단형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아마 메디컬 푸드가 적합하기로는 현행 시스템에서는 표준형으로 가는 것은 가능할 것 같고 맞춤형 중에서도 질환 맞춤이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또 대상자 맞춤형을 할 거냐 그런 진화도 있겠지만 영유아 아니면 임산부 아니면 또 다른 특이질환 여기에도 타겟팅을 넣어서 이 제조 분야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GMP 시스템을 가게 된다면 아마 그 정도 수준이 의약품 못지않게 커버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 식품 회사니까 그렇지만 GMP 시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 기준은 당연히 GMP 수준으로 메디컬 푸드라는 제목을 지금 현행 법상 특수 영양식품이니까 그런 걸 제조하려면 GMP 인증 시설이어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메디컬 푸드라는 분야를 지금은 이렇게 제품화된 좀 전에 한정순 교수께서 국내 시장 한국 메디컬 푸드의 예도 보여주셨고 CJ 푸드 시스템, 신세계 푸드라는 회사도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그 두 가지 회사는 병원 급식을 운영하는 급식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급식 회사에서 어떤 브랜드를 출시했다라는 그 기사는 이렇게 유통되는 식품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조리사들이 운영하는 환자식의 브랜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방금 메디컬 푸드의 제주도에 있어서의 어떤 좋은 역할, 공항에 내리자마자 힐링을 느끼셨다고 교수님 그러셨는데 한 달 살이, 석 달 살이,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가 고혈압 좀 고쳐보려고 한 달 살로 제주도를 내려왔다. 그럼 맨날 지금 기존의 제품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맨날 걔네들은 그거를 삼시세끼 3캔씩 오늘은 오늘은 당근 맛, 내일은 호박 맛 이렇게 먹어가지고 한 달 살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특수영양식 중에 식단형 관리식품 요 부분을 조금 기존의 다른 영역의 특수영양식보다는 그런 규제를 좀 풀어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삼시세끼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필요한 2200칼로리
채워야지, 단백질, 뭐 엽산 얼마 이상 있어야지. 그리고 또 의뢰의 맛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드시려면. 그러니까 이런 식단용 관리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규제를, 왜냐하면 지금 특수영양식품이 되려면 전부 다 멸균 제품이어야 하고, 저희가 GMP 시설을 갖고 있다는 치더라도 그 레트로트 살균할 수 있는 설비가 없으면 그런 지금 현재 여건상 그 특수영양식품을 환자식을 제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환자니까 그 여러 가지 오염 물질에서 굉장히 그 일반인들보다는 내성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위생 관리가 돼서 생산돼야 된다. 오케이. 그런데 그런 거 다 지켜서 만드는데 삼시세끼 이것만 먹고 어떤 자기의 기저질환이 치료될 수가 있다? 이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 메디컬 푸드라고 이야기하는 환자식이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입원했을 때, 제가 이제 고혈압으로 입원을 했으니까, 이광조 환자는 올 하루 소금을 5g 이상 먹지 말 것,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내려서 영양과에서 남들은 다 소금하고 간장하고 잔뜩 넣어서 뭐 졸여주는데, 제 거에는 그냥 허물고 그래서 다들 던지시고, 옆에 냉장고에는 오징어 젓갈 들어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볼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행으로 분리되어 있는 식사 관리 제품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제를 조금 이렇게 일반 식품에 가까운 것으로만 풀어주신다고 하면, 그러면 치료가 더 잘 될 수 있는 식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이봉 교수님한테 간단히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모두만에 좀 더 이런 메디컬 푸드를 하려면 제주에 좀 더 펀더멘털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그게 어쨌든 대중을 상대로 서비스라든지 인증이라든지 표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궁극적으로 그러면 제주도가 메디컬 푸드를 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좀 컨트롤 타워와 같은 어떤 뭐 시점센터 같은 기관의 형태를 좀 공공성의 목적을 가지고 좀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기업이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좀 기업형한 맡기는 방식이 좀 나을 건지에 대한 펀더멘털한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좀 나을 건지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펀더멘털이라는 게 컨트롤 타워 식으로서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별 기업이 다 이제 능력치가 다르고 타깃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지금 상당수가 제가 지금 이게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 메디컬 푸드를 만들고 싶다는 데가 있으면 그게 거의 아마 지금 기존의 어떤 식품 회사라든지 뭐 건강기능식품 제조하는 회사들이 이제 이쪽으로 뛰어들어서 하는 게 많을 건데, 그러면 아마 통상적인 어떤 상황에서 지금까지 왔을 때 필요로 하는 내용들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제가 한 가지 지금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정확한 정의가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메디컬 푸드라는 자체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일단 이 환자들의 영양을 채워서 치료를 이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산업적으로 나오면 사실 이걸 탈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메디컬 푸드라는 게 고전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지금 산업화돼서 나간다고 하면은 그런 정의를 좀 확대하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형태는 용식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단백질 뭐 5대 밸런스가 1대1대로 붙어야 되고, 이게 정의가 되지 않으면 딱 잘못하면 이게 웃기는 얘기고, 요새 그 쇼핑몰 같은 데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의사들이 막 지어서 막 만든 그런 거. 그 사실 제가 문의하는 거 물어봐가지고 분명히 메디컬 푸드예요. 저 고혈압 있다 보니까 좋은 찾지 않습니까? 하면 그 다음에 헬스클럽 우리 이제 아이들도 데리고 하는데 보면은 이 비만은 질환이거든요. 그 비만한다고 식단을 짜주더라고 이렇게. 그건 사실은 메디컬 푸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산업화를 시킨다고 하면 정확한 데피니션,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메디컬 푸드로 보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본드멘트인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어떤 걸 하나씩 해주시는 게 이 산업화 되는 거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환장을 한다면 또 어떤 문제를 좀 생각하고 보면 그 고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산업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뭐 CJ 푸드나 이런 데서 환자식을 중심으로 해서 하니까 불로오션이죠. 독점할 수 있다는 거. 병원을 기부한다는 거면 이게 산업을 일단 되면은 그 시장이라는 게 사실 한정된 시장을 나눠먹기 시작하면 엄청난 경쟁이 되는 거고, 참고로 그냥 제주도에서 저는 틀은 얘기지만 우리가 음료 같은 거 많이 만들거든요. 뭐 지금 그 대나무 조그만 뭐 대나무라든지 무슨 참부채를 만드는데 거기에서 치즈는 다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그거는 수십만 개가 나와서 수만 개가 나와야 시장성이 있는 건데 그냥 100개, 200개 팔아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산업을 할 거면 파괴 시장을 어느 정도 우리가 확보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그 좀 정의가 좀 정확하게 고전적인 정의보다는 새로운 쪽의 정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먼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 이 저희를 하는 컴퓨터가 마찬가지거든요. 학문적으로 만드는 데피니션하고 산업에서 얘기하는 게 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이 좀그 펀더멘탈 정의를 내려줘야 되고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그 펀더멘탈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기업이 필요한 어떤 서비스를 이렇게 실시간에 지역 안에서 제공해 주는 것도 지역 펀더멘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제품화까지 이렇게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그 어떤 프로세스를 이렇게 그 확립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뭐 펀더멘탈이 되는 거고 그런 게 굉장히 산업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기존의 어떤 그 생각에 의해서 탈피하지 않으면 좀 어렵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뭐 제 개인 생각.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역시 전산통계학 교수님이다 보니까 애매한 무언가 딱 질색이신 것 같습니다. 명확한 걸 말씀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조성환 그 대표님과 한영수 박사님만 한 가지씩만 좀 코멘트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조성환 대표님은 그 고령이라든지 좀 이렇게 고령자라든지 이런 약간은 일시적인 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관점에서 이런 메디컬 푸드가 어떻게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 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은 이 용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꼬리를 무는 그런 말을 계속 만드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고령 친화식품하고 사실상 그 메디컬 푸드하고는 중첩되는 역량이 있지만은 분명한 경계는 있죠. 그래서 그 고령 친화식품이라고 뭐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섭식 용의식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맛과 향, 색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뭐 고령자라고 해서 맛을 즐기지 못하는 건 아니고 삼키기가 곤란하거나 소화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식품을 찾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메디컬 푸드는 맛과 향이나 색깔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이 환자한테 정말 절실한 영양이 무엇이냐. 근데 이게 우리가 영양을 갖다가 고루 이거는 계산을 하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 환자의 경우에는 영양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해로운 영양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해롭지도 유익하지도 않은 무해한 영양도 있고 그리고 또 유익한 영양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깊숙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내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좀 회피하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정의를 모르면서 일반 대중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게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의약품을 말씀드렸지만은 전문약과 일반약을 만약에 일반인들한테 물어봐서 정의를 얘기하라면 제대로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모르면서. 그게 바로 이제 전문성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이 메디컬 연구회를 창립할 때도 의사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시중에서 많이 영양제를 드시고 계시는 우땡사, 제가 정확한 그 상품명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다 연상이 되시죠? 이게 전문약하고 일반약하고 두 가지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일반 영양제인 줄 알았는데 이걸 전문약으로 처방을 받아서 먹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문 의료용 식품과 이제 일반 의료용 식품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게 정의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건네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약품을 건네는 걸 투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건네받은 의약품을 먹을 때 우리는 그 용어를 복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받을 때 그거를 먹으면 섭취라고 합니다. 식사를 주는 건 제공입니다. 근데 저는 굳이 여기서 중간적인 용어를 하나 만들어낸다면 의료용 식품은 투여와 복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성이 개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전문성의 지도하에 드셔야 되는 거죠. 환자들이. 네, 우리가 그러한 개념으로 맞춰서 가면 될 것 같고요. 고령 친화식품과 그 다음에 메디컬 푸드를 우리 그 자장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그 방향성을 이제 굳이 제시를 한다고 한다면은 아까 그 임혜정 선생님께서 그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만약에 일반 의료용 식품이 그게 그 중첩되는 부분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거는 굳이 처방을 받지 않아도 약사 또는 영양사의 지도나 또는 감독하에 그 소비자한테 조언을 줘서 또는 환자한테 지도를 해서 드실 수 있게 하는 그런 단계의 방향이 고령친화식품과 그 다음에 메디컬 푸드의 중간적인 지향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뭐 예정 시간 좀 넘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전문가 패널로 나오신 분들이 조선한 의견 많이 주신 것 같고요. 플로우의 치료응답을 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희가 제주도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또 가장 이 메디컬 푸드를 할 때 강점이 아마 소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에 관련된 내용은 뭐 제가 오늘 그 전문가 패널을 모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주도에 가장 많은 소재를 보유하고 계신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의 그 우리 정용환 소장님께 간단하게 제주도 이만큼 소재가 많다는 내용을 살짝 들어보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플로어의 지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장님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테크노파크 성물관 다양성 연구소장 정동환입니다. 저희 연구소 기능 역할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이상호 교수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아까 고려대학교 김은수 교수님 제주 자생담을 관련한 메디컬 푸드 개발에 정말 많은 관심과 제언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제주도는 한 식물이 한 2,200여 종, 그 다음에 해조류가 한 700여 종, 그 다음에 버섯이 한 1,300여 종, 그리고 무수히 많은 미생물들, 물론 다양한 해양과 척추동물도 많습니다만 그런데 저희들이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가 그런 자원을 수출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현장별로 건기식 개별의 소재를 좀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난제가 좀 있더라고요. 타겟이 뭐든 간에 건기식이 됐던 화장품 소재가 됐던 스크린을 해보면 반드시 캔디데이트는 한 10개 내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문제는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정말 희귀성 소재들이거든요. 한라산 정상에 가서야 볼 수 있는 소재, 아니면 수심한 100m 정도 들어가야 찾을 수 있는 소재, 아니면 화산 동굴 깊숙이 들어가야 볼 수 있는 미생물자. 아니면 이게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이 아닌 경우에는 소재 활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특허가 한 130여 건, 논문도 한 거의 200여 편 한 건이 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건기식 소재 개발한 건 다 한 건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겨우 1월 달에 한 건, 또 4월 달에 한 건 식약처에 혹시 심사한 정도인데 지금 심사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좋으신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마운데요. 소재는 반드시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업분도 오셨기 때문에 제재 제형은 이제 소비자의 맞춤형으로 이제 제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농작물이 아닌 경우
어떤 그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자원이라든가 만약에 식품 원료를 하더라도 대량 생산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온다면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여기 오신 분들 외에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대량 생산업, 농가와의 계약 재배 아니면 어떤 기업의 어떤 대량 생산에 대한 시스템 구축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물론 자장님께서는 소재 전공을 좀 이렇게 저한테 말씀할 기회를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지금 도에 여기 지금 과장님과 계시지만 저희 연구소가 제일로 자원 활용하는 메디컬 푸드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겟 지정은 어떨 것을 할 것이냐. 왜냐하면 과학 기반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다만 정말 결과가 나왔을 때 시작은 창조했으나 끝은 보이지 않는 암흑 세계로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다른 어떤 시간적인 어떤 기회가 된다면 좋은 소재가 발굴이 되고 그 발굴된 소재의 어떤 대량 생산 시스템까지 이렇게 그리고 대량 생산 시스템이 완료돼서 그것이 제재제용으로 이제 기업에서 상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플랫폼이 완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냥 간단한 발언 기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연구소가 제주도의 산업이나 이런 좀 다양한 헬스 산업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아마 기관으로서 자리가 갖기를 될 거고 적극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발표할 두 분의 그 발표 내용과 전반적인 메디컬 푸드 산업이나 고령 친화 식품에 대한 부분을 플로어에서의 지시 원장을 받들어야 있는데 플로어에 지정됐으면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식품공학과 임중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걸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좀 윤회정 박사님께 질문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엔터럴 뉴트리션 그쪽에 보니까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던데 이게 그 방법에 따른 제품 특성이 다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품 특성이 같다면 그냥 단순히 그냥 투여되는 방법만 다른 건지 그리고 그 투여되는 방법에 따라서 영양소 흡수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그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제품을 제조하고 그리고 안전적인 거 그리고 안전적인 측면 그리고 품질적인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과학적 측면에 어떤 것들 좀 디테일을 좀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안전적인 측면, 품질적인 측면에 좀 디테일을 주실 수 있는지 그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튜브피딩과 OMS에 대해서 차이점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튜브피딩은 정말로 이제 관을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맛을 느낄 수 없고 단지 이제 주요 특징이 정말 관을 넘어가니까 이 관에 잘 넘어가면 돼요. 너무 전도가 높거나 상수함이 높거나 약간 이런 물질적인 부분의 특징이 있고요. OM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음료처럼 입으로 먹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맛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영양 성분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튜브피딩은 맛은 사실 없어도 돼요. 그냥 미각을 느끼지 않고 바로 위로 가기 때문에 물리적인 특성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OMS는 맛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맛 그리고 사실 미네랄이나 이런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마킹을 하느냐 어떻게 수능도를 높이느냐 이것이 OMS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투여 방법을 위해서는 그런 제품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 흡수율은 사실은 투여 방법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는 크게 차이가 없고요. 단지 튜브피딩 같은 경우는 약을 같이 투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드시는 약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게 크게 차이 나지 않고 그리고 하나는 질환에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제품의 특성이 아니라 저희가 뭐 위암 환자라서 이를 굉장히 절제한 경우에는 뭐 비타민이나 특수 이런 것들이 좀 흡수가 불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투여 방법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학적 근거는 과학적 근거 안전성과 품질에 좀 디테일하게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과학적 근거는 이 영양성분의 구성이 저희가 이제 타겟으로 하는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한테 적합한 영양 구성인가 아니면 이게 이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가가 제일 과학적 근거로서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자에게 식사요법에 과학적 근거가 있을 것이고
그 과학적 근거로 제품이 잘 구성이 됐는가가 과학적 근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안전성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이 굉장히 많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굉장한 공파이라든지 미네랄의 배지가 그냥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안전성, 그리고 아무래도 환자기 때문에 장 기능이 저하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늘 얘기하는 살모넬라는 이런 거에 있어서 거의 인펀트 포뮬라에 해당이 될 정도로 굉장히 안전성을 하고 있고요. 품질에 대한 한 가지는 이 레인지입니다. 이 제품이 환자에게 필요한 양을 정확하게 계산이 들어가요. 이 환자는 열량이 얼마큼 필요하고 단백질이 얼마큼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산해서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이 굉장히 중요해야 되고, 특히 미네랄 같은 경우에 칼륨, 저희가 ICU 미국에서 옛날에 사고가 있었던 게, 메디컬 푸드에 사고가 있었던 게 칼륨이 많이 들어가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칼륨이 많이 들어가면 심장에 무리가 돼서 심정지가 되잖아요. 그런 사망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레인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는 것, 그래서 일반 식품보다 굉장히 레인지를 잡는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는 한명석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 포드백 같은 경우에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튜브 피딩을 하면 그냥 사이드 이펙트로 다이아리아, 즉 저희가 설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설사 환자에게 있어서 이 포드백을 적게 해준 포뮬레이션을 먹였더니 사이드 이펙트가 줄어든다는 근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포드백을 포드백인 제품을 보통 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추가적인 것들은 이제 서정수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질문에 좋은 답변 됐으면 좋겠고요. 네, 혹시 다음 궁금하신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가까이 있으니까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심사위원입니다. 원초적인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 메디컬 푸드라고 하는데, 궁금하게 이게 메디션이냐, 푸드냐에서 푸드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메디션하고 메디컬 푸드하고 그다음에 식이요법, 특수영양식품 서로 장단점이 있으려고 하거든요. 장단점하고요. 그리고 이 세럼피하고 메디컬 그 관점에서 또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정확한 정의가 제가 언급이 좀 안 해서요. 그리고 산업화할 때 지금 특수영양식품으로 만나고 왔는데, 그러면 사실 식단을 갖고 그거를 환자가 먹으면 그거는 하나의 식단 조절하는 거예요. 왜 메디컬을 그냥 용어를 써야 되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말해서 산업화를 기업에서 하려고 하면 요거 CIT 인정을 받고 용어를 써야 되는데, 그걸 진통할 때 그러면 원료를 추출하는지 아니면 일반 추출법으로 섞어버리면, 글쎄 이건 솔직히 용어적인 장난이니까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정확한 정의를 좀 내려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디슨하고 메디컬 푸드하고 식이요법, 그다음 이거에 서로 장단점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메디신과 메디컬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서 혼동이 되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아예 다르다. 메디신은 정말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식품은 저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환자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게 포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앞에 메디컬이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포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이 메디컬 푸드는 첫 번째 목적은 일단 영양 공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메디컬이라는 이름과 아니면 유럽에서 푸드 포 스페셜 메디컬 퍼포스라는 메디컬 단어가 들어가는 건 의료 현장에서 반드시 치료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암 환자라든지 많은 환자들이 동일한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이 환자가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저는 늘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똑같이 둘이 72kg인 복싱을 하는 것과
뭐 어떤 사람은 50kg인 상태에서 어떤 사람 70kg 상태 둘이 복싱을 하면 당연히 70kg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이게 뭐지 정확한 표현 아닙니다만 동일한 치료를 받는데 내가 영양 상태가 높으면 치료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에게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자. 의료적인 치료 과정 속에서 이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영양을 공급하자라는 개념에서 나온 게 메디컬 푸드, 푸드 스페셜 메디컬 홈퍼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예 두 개가 장단점을 할 수 없는 게 아예 목적이 다르다. 그 메디신 드럭은 정말 치료, 그리고 메디컬 푸드 또는 FSMP는 환자에게 영양을 효과적으로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식단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우리가 균형 잡힌 식사로 영양을 공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환자분들도 사실 처음에 불식하고 PR 드린 거 먹다가 죽 먹다가 이런 식으로 가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결국은 식사가 가장 좋은데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메디컬 푸드는 이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밥을 먹고 싶으나 이 밥을 먹는 것 자체만으로는 영양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식이요법이 좋으나 이 식이요법, 그러니까 식사로 충분히 이 식이요법 할 수 없기 때문에 메디컬 푸드를 사용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고 네, 이제 막. 예, 바이오융합센터의 김정호입니다. 오늘 발제하신 우리 임정 박사님, 이현수 박사님 고맙고요. 이렇게 패널 끝까지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해주신 패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디컬 푸드 관련해서 입법을 추진한다고 지금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입법을 한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게 사업화 진입 장벽이 높아지겠구나. 제한 사항이 많아질 거고 의무 사항이 많아지겠구나. 제일 먼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강기능식 아까 우리 이상호 교수님께서도 의료보다 한 식품 만드는 게 오히려 더 힘들다라는 그런 조표도 있었지만 2020년 3월에 맞춤형 화장품이 법이 만들어져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 맞춤 화장품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법을 제정을 했지만 오히려 이 시장 진입 장벽이라든가 이쪽에 중소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장벽을 또 오히려 높여버린 그런 사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TP에 법제처장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건의도 있었지만 우리 임정 박사님하고 조동원 박사님께서 입법 추진하시는데 전문가로 이렇게 참여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법할 때 실질적으로 이런 중소기업들이 이런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때 장벽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좀 보여주시면. 네. 가장님께서 답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 메디컬 푸드라는 법안을 만드는 이유가 물론 산업의 발전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게 환자 안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도한 규제하지 않도록 잘 내용 조절해서 좋은 메디컬 만들어주시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일인 만큼 적절한 규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책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규제를 강화하는 충분히 있겠죠. 오늘 이 자리에 사실은 제주도가 메디컬 푸드 산업이라는 또는 고령친화 식품이라는 이런 타이틀로 어떻게 해볼 건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자리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자 하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앞으로 찾아야 될 것도 많고요. 정의를 내려야 될 것도 많고 준비를 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 주는 의미는 어쨌든
제주도가 앞으로 향후 관광이라든지 자연적인 환경뿐만 아니고 산업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찾아가는 좋은 하나의 자리라고 보고요. 그런 자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좋은 두 분의 연자분을 모시고 좋은 발제를 하고 또 전문가 패널을 통해서 앞으로 제주도가 어떻게 이런 부분을 좀 더 발전을 시키자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잘 기획해서 내년이든 또 후내년에 정말 좋은 사업이나 좋은 모습으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상으로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2시간 반 동안 정말 좋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반말 자상하게 했는데 나름대로 재밌는 시간이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프로에 계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오늘 참여해주신 연자분, 패널분 감사드립니다. 이상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